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사태,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버블이 안 터지게 도와준 거예요. 물가 레벨이 더 떨어지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계속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는 우려하는 것만큼 천천히는 아닐 거다. 오늘 모신 분은 2.1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모시는데요. 그동안 칩거 하시다가 이제 깨고 다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네. 사실 우리가 2년 전인가요? 그렇죠. 2년 전이죠. 그때 이제 트리플 버블 1년 반. 1년 반. 트리플 버블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이제 엄청난 버블 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거품 꺼지는. 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단 말이죠. 그때 반응은 별로 안 좋았어요. 무슨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트리플 버블이야 뭐 이런. 네. 너무나 강했었거든요, 그때. 네, 강했죠. 근데 어쨌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뭔가 큰 급락장이 오고 좀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작년 말서부터 특히 그렇죠. 올해 들어서. 올해부터 심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버블이 더 남아있다. 네. 혹은 이미 버블은 다 제거됐다. 막 이 감론을박 심해요. 네, 이런 원조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버블에 대해서 원조로 이야기하신 우리 한상환 소장님을 모시고 지금 시점을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그 도움도 되실 거고 기대도 하실 텐데요. 일단 버블 그때 트리플 붕괴를 생각하셨던 이유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책을 쓴 게 정확하게는요, 재작년 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말인가요? 20년 말에 책을 써서 발간이 아마 21년 초에 됐나? 제 기억은 그때 언제예요. 썼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유튜브든지 이런 방송이든지 이런 데서 듣고 싶으니까 이제 와봐라 해서 작년에 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작년 한 4월 이 정도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그 책을 쓰던 시점에, 그러니까 20년 말에, 그때 연준이 한 얘기가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 2023년 말에 한 번인가 점도표에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쏟아붓던 돈들은 어마무시하게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잖아요. M2 증가율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쏴 올라가고. 쫙 올라간 거.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면 이게 틀림없이 물가 자극이 올 거고 물가도 심하게 자극이 올 텐데 연준은 금리 인상은 2023년 말까지 점도표상 한 번 지켰나 그래요. 그럼 금리를 안 올리면 이 물가 어떻게 잡을 건데?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럼 오는 순서가 어떻게 오냐? 그때 그래서 제가 트리플 버블을 3가지 얘기를 한 게 공급 사이드에서 버블이 온다. 돈 퍼부면 원자 재가가 올라가고 그게 기업 단위 원가가 되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건 이제 디맨드 풀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디맨드 풀이 오는 세상으로 왔죠. 네. 그렇게 옵니다. 오고 근데 연준이 이 돈 퍼본 거를 걷어들이질 않아? 이게 3가지 버블이었어요. 돈을 안 걷어들이면 어떻게 되나?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물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물가 보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거품이 이게 풍선에 바람을 막 불어넣으면 터지잖아요, 언젠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터진다. 그리고 터질 때는 그때는 좀 재앙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붕괴돼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트리플 버블 이게 제목은 저는 원래 트리플 버블이라고는 안 썼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제목을 좀 심하게 아주 자극적으로 트리플 버블이라고 뺀 거고, 그래야 팔리니까. 근데 별로 안 팔렸어요. 팔리기는. 유튜브만 좀 많이 나갔지.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이 그때 상태가 왔죠. 그렇죠. 네, 그때 상태가 온 거고.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사태,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버블이 안 터지게 도와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오히려 지금 어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촉발했죠. 네, 촉발했죠. 근데 연준의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을 앞당겼어요. 아, 원래 그게 없었으면 더 미뤘을 텐데. 그러니까 더 미뤘겠죠. 금리 인상 그렇게 빨리 했겠어요. 그러면 이제 버블이 계속 더 커지다가 그게 그런 이슈로 해서 버블이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가다가 터지면 심각하게 터질 수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물가가 확 치솟아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큰일 났네 하고 막 75bp씩 계속 때려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고무풍선에 바람이 한가득 찼는데 터지기 전에 연준에서 바람을 빼기 시작했다. 전 그렇게 보시는 게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었군요. 세계 있죠. 경제. 그렇죠. 몇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뭐 모든 거에는 인과관계가 다 설켜 있으니까 얽히고 설켜서. 네. 자, 일단 버블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일단 그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그런데 시스템 붕괴 가기 전에 네. 사실은 그 물가를 좀 먼저 물가를. 보시죠. 네. 네. 이게 사실 지금 다 궁금한 거잖아요. 뭐 물론 이번에 9.1 다음에 8.5가 나와서 네. 물가는 피크아웃 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9.1 나올 때 그 컨센이 8.8이었었어요. 8.8? 8.7? 8.7, 8.8? 예, 8점 그 정도 된 네, 것 컨센이 8.8이었어요. 근데 난 이번에 9가 넘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9.7 한번 보고 9.1을 보고 나면 끝이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놀래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안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보다 더 나오진 않겠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9.1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맞을 때 한번 맞고 끝내자. 그러니까 9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행히 9.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가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다. 사실 9.1 나오기 전에요. 그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연합인포맥스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물가 피크아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믿었죠.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9.1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9.1 나오고 난 다음에 가서 얘기했다. 9.1 피크아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잘 안 믿었거든요. 요번에 CPI 나온 거 보고서는 이제 피크아웃인가? 지금 그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급등했죠. 네. 피크아웃인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고 안도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그때 9.1 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질문이 뭐였냐면 자 물가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고 연말까지 8%대에서 계속 머무르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제가 한 얘기는 뭐였냐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물가 하락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지만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8.5가 나오잖아요. 네. 다음번에는 더 떨어지죠. 그러게 원자재 가격이 이미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의 추세 하락도 있고요. 원자재는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아직 안 떨어진 건 유가, 가스가. 유가도 지금 80불대던데요. 80 그래도 90 올라갔다 90이잖아요. 90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유가가 그래도 마음 편하게 내려가려면 한 60달러, 50달러 내려와야 마음 편하죠. 하긴 그렇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스값이 안 떨어지니까 유가도 안 떨어지는데 유가도 이제 더 떨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목재값 한동안 하늘을 치솟았는데 지금 목재값 원위치, 그다음에 곡물값 원위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치솟았던 거 다 원위치였잖아요. 그렇죠. 다 원위치 그런 거 원위치고 철광석 뭐 철근 가격 다 원위치. 딱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물가 레벨이 더 떨어지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계속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 기억에 4월 달이 한 4% 초반이었고 5월 달이 한 5% 갔나 그래요, 물가가. 네. 근데 그 이후로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거든. 이게 분자는 똑같아도 분모가 커지니까 상승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요, 이제부터. 그래서 생각보다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엔 하락폭이 좀 커질 수 꽤 있다.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는 성공할 것이다. 성공한다고 봐야죠. 네. 성공하는데 이제 그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물가는 잡는데 옛날에 폴 볼커처럼 요즘 거의 폴 볼커 하듯이 하잖아요. 금리 인상. 폴 그렇죠. 볼커가 한 번에 400bp를 올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금리가 18%, 19%. 한 번에 400bp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6% 이상 높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9%라 치면은 9에서 6, 15%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은 그렇게 물가상 금리 인상하면 미국도 못 견디고 전 세계가 못 전 세계가 견디고요. 못 견디죠. 지금 사실 75bp 연장 2번 했잖아요. 네. 이것도 견디기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안 와닿아서 그런데 이게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지한 거예요. 금융에서는. 여러분들 사람들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94년인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200bp 인상을 했어요, 1년에. 그리고 외환위기 전 세계가 싹이 들어온 거예요. 97년 외환위기가 94년 금리 인상에서 촉발이 돼서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그런 거라서 이번에는 외환위기가 상대적으로 덜 나죠. 왜 덜 나냐? 나라들이 달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다 알게 돼서 상대적으로 튼튼해서 외환위기가 덜 나는 거지. 지금 뭐 저기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외환위기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나라든 정기적으로 들어가니까 난민은 뭐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 제가 이게 물가가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하게. 저 이제 요 자료 화면을 좀 이렇게 하고 여기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건데 네. 화폐 수량설은 뭐 피셔가 만든 뭐 이게 뭐였죠? 뭐 저기 무슨 저기 그 거래 장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마샬이나 뭐 마샬하고 피구가 같이 해서 만든 화폐 장구 방정식 뭐 이런 게 있고 그 한참 뒤로 가면 이제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대체로 고전파들의 이론이에요. 네. 고전파 이론이고 이 화폐 수량설을 깬 게 누구냐면 케인즈가 이걸 깼는데. 근데 케인즈도 이거 완전히 깬 건 아니고 약간 깬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가끔 나와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화폐 착각이라고. 케인즈의 머니 일루션이라고 화폐 착각 또는 화폐 환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얘기할 거예요. 그게 이 이론을 사실은 깬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여기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하는 게 그렇죠. 좋죠.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저거만 알면 되니까. 네. 이게 뭐 복잡한 이론적으로 사실은 이게 영어로는 M 곱하기 B는 P 곱하기 T. 이게 이제 피셔의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M은 통화하고 V는 화폐 유통 속도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총 통화량은 돈 푸는 것만큼 안 늘어나요, 사실은. 뭐 근데 그거 우리 다 잊어버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 가격과 재화잖아요. 재화는 이게 고전파는 국가의 GDP는 완전 고용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고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도 그게 GDP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면 고전파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미래를 완전히 예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를 다 퍼펙트 포사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미래를 다 완전 예견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자기 월급이 오르면 물가 오르면 월급 오르잖아요. 월급 오르면 이게 저거 물가 나중에 올라와서 월급 올라나가 돈 되겠네 하는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그 재화 그러니까 GDP를 성장시키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케인즈는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멍청하다. 그래서 케인즈는 적응적 기대, 어댑티브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에서 미래를 완전히 다 모르고 조금씩 알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월급을 많이 주면 내가 월급이 실제로 늘어난 줄 알고 좋아한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노동 공급을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GDP가 늘어난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연준의 물가 목표 2%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가 봐. 2% 물가 목표를 왜 주냐면 경제 성장 시키려고 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고전파 방식이면 2% 물가
경제 성장 안 시키는데 뭘 물가 왜 올려나? 제로 물가가 낮지. 이렇게 되는. 어차피 가져가는 돈 똑같다면. 네, 실질 소득 똑같으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인데 어쨌든 간에 자, 이거 단순하게 이제 요 이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띄워줘 보세요. 네, 단순하게. 자, 고전파 이론이 맞다면 생산되는 물건은 똑같이 생산이 돼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돈을 퍼부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네. 이거예요. 우리 사회에 생산되는 게 사과가 하나야. 근데 돈을 100원을 부어주면 사과값은 100원. 근데 돈을 갑자기 10,000원을 넣어. 그럼 사과값 10,000원. 그럼 100원이 10,000원이 되는 단계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고 여기 그거를 변화시켜주는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하여튼 제일 기본은 그거다. 그래서 이제 돈을 쏟아보면 가격은 비례해서 상승합니다. 이 재화의 산출물의 증가가 없다고 하면 케인즈는 산출물의 증가가 있다고 한 사람이고 근데 없다고 전제를 하면 자 비례해서 상승합니다. 다음에 이 물가 동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3년간 미쳐요. 그래서 보시면 재작년에 돈 무지하게 부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초부터 물가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5% 물가, 4% 물가에서 쭉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시차를 두고 1차년도 효과가 온 거예요. 하긴 폴 볼커가 금리 인상했을 때도 인플레이션 잡힌 게 3년인가 지나서였다고. 시간 걸려요. 네,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제가 5% 나오는 걸 보고 연준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떠들기도 그렇게 떠들었는데 연준이 안 움직였죠. 근데 연준은 안 움직인 게 어떻게 보면 맞는지도 몰라요. 그때 경기가 아주 확실하게 살아났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안 움직인 게 맞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하반기쯤부터는 그 양적 완화라도 조금씩 걷어들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양적 완화 걷어들인 거. 작년 말에 시작했나요? 올해 시작했나요? 좀 늦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그 부분을 공격을 해요. 늦었다고. 그런데 연준은 확실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1차 물가, 올해가 더 큰 물가예요. 영향이 제일 크게 오고. 근데 그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물가를 한 방 더 튕겨버렸죠. 그래서 무지하게 큰 물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년 가서 5%대 물가를 얘기하잖아요. 네. 내년이 3년 차잖아요. 그리고 내후년쯤 가야 물가가 끝날 거다. 여기 얘기를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내후년쯤 되면 한 2% 물가를 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물가가 안 올라가고 계속 물가 레벨이 똑같이 있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기저. 근데 물가도 어느 정도는 뭐 철광석 떨어지죠, 못 떨어지면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럼 내년까지 이제 물가가 갈 거다. 그리고 요즘 뭐 이 물가가 뭐 수요가 잡아당기고 뭐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시고 돈 쏟아부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물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원이 10,000원이 되잖아요. 네. 10,000원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더 안 부으면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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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가 100원에서 10,000원으로 새로운 가격 레벨로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년이다. 그래서 100원에서 처음에는 뭐 한 1,000원 왔다가 그 다음에는 한 8,000원 갔다가 그 다음에 10,000원 가는 거예요. 네.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그 단계에 더하기 러시아 때문에 제일 센 물가를 맞았다. 그리고 그 영향은 내년까지 간다. 근데 점점 약화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준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또 후속 조치들을 통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는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아직 경기 침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잡힌다. 인플레이션 잡힌다. 지금 그 단계에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폴 보커가 19% 올리고 난 다음에 경기 박살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82년인가부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거든요. 그때가 신삼조 호황이 왔을 때가 그때예요. 그 이후에. 맞아요. 물가 잡히고 금리는 안정되고 그다음에 삼조 뭐 또 하나 또 있었는데 하여튼 신삼조 호황이 그때만 온 거예요. 그때까지 몇 년 동안 반쯤 죽었죠. 세상은 그렇게 왔다. 그래서 통화량을 걷어들이니까 물가는 잡힌다. 자, 이제 그럼 통화를 집어넣은 게 어떻게 물가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네.
증시에서는요, 원자재 가격은 동행이나 후행이라 그래요. 네. 보통 증시에서는 그래요. 근데 물가에서는요, 원자재가 제일 빨라요. 아니, 물가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가는 돈을 여기 쏟아붓잖아요, 여기. 예. 쏟아부으면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뜁니다. 그럼 기업은 그걸 사가지고 와서 그걸 원재료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의 원가로 들어가요. 네. 이게 기업의 원가로도 이제 돈을 늘린 게 철광석 가격을 올리는 데는 한 몇 달 걸리고 철광석 가격이 기업으로 들어와서 기업의 예를 들면 포항제철의 철판의 원가로 들어가는데 또 몇 달 걸려요. 그럼 그 철판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갖고 가서 얇은 철판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 껍데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가려면 또 몇 달 걸려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메커니즘을 놓고 보면 통화 다음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고 원자재 가격이 생산자 물가로 가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까지 갑니다. 네. 소비자 물가까지 가면 여기가 공급 사이드 물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물가 올랐으니까 월급 올려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최저임금 올려야 되고 월급 올려줘. 임금 올라가는 게 수요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소비자 물가까지가 이게 공급 사이드다. 그리고 임금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수요 사이드다. 생각을 하시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 CPI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CPI는 굉장히 나쁜 물가 지수입니다. 좋은 물가 지수 아니에요. 네. 우리 저는 CPI는 비교가 편리해서 그냥 쓰는 것뿐이지 물가 지수는 굉장히 나쁘고 연준이 제일 좋은 물가 지수를 보는 게 PCE 물가를 보잖아요. 근원 물가. PCE의 코어,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PCE는. 개인 소비 지출의 코어를 보죠. 근데 코어를 봐야 되냐, 헤드라인을 봐야 되냐, 그때그때 다른데 작년에는 헤드라인을 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고 왜냐면 이 헤드라인 물가는 뭐 원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이런 거는 변동폭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거하고 근원 물가를 보통 보거든요. 근데 아니 헤드라인 물가가 원유값 상승해서 이거 오래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걸 봐야지요. 헤드라인을. 작년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 물가는 여기까지는 거의 공급 사이드, PCI는 공급 사이드, PCI가 아니 뭐죠? CPI. 이거 공급 사이드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CPI의 구성 항목이 뭐 한 몇십 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과 하나, 배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CPI는 이 비중을 한 5년에 한 번씩 고쳐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 비중을 놨어요. 사과 하나, 배 하나 먹는 걸 했어요. 근데 올해 와서 사과 값이 100원이 200원이 되고 배값은 그냥 100원이야.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50%죠. 근데 이 비중을 안 고쳐요. 그게 CPI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공급 사이드 물가고 수요 사이드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요. 개인 소비자는 이 비중대로 먹고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배값이 200원 되고 사과값이 100원이면요. 배 안 먹고 사과 먹어. 그러면 내가 100원짜리 사과 2개 먹으면 내 물가는 똑같죠. 네. 제로 0%예요. 그래서 개인은 그때그때 자기 소비 지출을 바꾸거든요. 네.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아예 소비를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은 항상 그런 CPI의 물가를 피해가요. 그래서 PCE 물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PCE 물가는 소비 지출의 비중을 그때그때 바꿔버리는 그 물가. 네. 그러니까 개인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CPI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가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통화에서 원자재로 가고 원자재에서 생산자 물가로 가고 생산자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 가고 임금으로 갑니다. 네. 자, 거꾸로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빨아들이면 통화에서 원자재 가격 떨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임금도 영향을 받아야 되죠. 네. 이렇게 가는 거꾸로 가는 구조인데 여기서 소비자 물가하고 임금은요. 잘 안 떨어져요. 한 번 올라가면. 그죠?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네. 그거를 스티키 프라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한 번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솔로당집이 10,000원 하던 게 15,000원 올리면 그다음에 다시 그 한우값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10,000원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재 그대로 15,000원. 예. 그 가격전이 되면 그거가 나중에 원가는 떨어지는데 추가 이익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게 뭐 농심이니 뭐니 이런 애들이 다 지금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거꾸로 갑니다. 그게 거꾸로 가고요. 자 일단 통화는 우리 이게 올라간 거 다 보셨잖아요. 올라간 거고 이때 연준의
연준의 그 자산 대차대조. 대차대조표에 얼마나 있느냐 이게 여기에 이렇게 치솟잖아요. 그리고도 여전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부었고 여기 들어서 조금씩 줄이는 게 나오죠 지금. 네, 꺾였죠. 그치? 네, 꺾였죠. 네, 그거 뒤에 나옵니다. 곧바로. 자, 원자재 가격. 연준하니까 그냥 튀잖아요. 철광석 가격. 다음에 구리 가격. 근데 지금 최근에 빨아들이니까 꺾였죠. 네. 여기도 꺾이죠. 엄청 꺾였어요. 구리 다 같은 꺾였어요. 경우는. 네, 많이 꺾였어요.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럼 왜 통화가 늘어나는데 원자재가 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폐 수령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돈이 이제 늘어나면은 그 돈을 굴리기 위한 투기 세력들의 그 시도가 일단 처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원자재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건 뭐 100%입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동행이나 후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투기 세력들이 거기서 놀거든. 그리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떨어졌어도, 최근에 떨어졌는데, 잘 안 떨어졌던 이유가, 다른 분들 와서 그 얘기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연준의 역레포가 2조 4천억 달러나 된다. 안 빠지고 있다. 네, 영래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 영래포를 우리말로 바꾸면요, 우리들이 보통 신문에서 떠드는 얘기로 바꾸면 뭐냐면요, 이게 시중 부동자금이에요. 갈 때 모르는 돈. 거기 가서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돈들이 마지막까지 이 원자재 시장에서 투기를 하거든요. 시중 부동자금이 너무 많아요, 아직. 네. 금리는 올렸어도 돈을 빨아들이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자, 이게 WTI 선물 한때 마이너스 36달러 같은 놈이에요, 이놈. 제로까지 갔었죠. 마이너스 36달러 갔어요. 마이너스. 예. 왜냐하면 WTI 선물, 이게 원유 선물은요, 현물 인도 방식이에요. 이게 차액 정산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선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원유를 받아야 돼요. 놀 데가 없어.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조선에다가 담아가지고 배에 띄워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마이너스 36달러 간 거거든요. 뭐냐면 그 캐리 비용. 야, 네 유조선에 넣어가지고 제발 좀 보관 좀 해줘. 이 보관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드디어 꺾이잖아요. 다 꺾이고 목재 올라간 거 한때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이게 그렇죠. 결국 쌍봉 찍고 꺾이잖아요. 이것도 목재. 목재 얘기 많았습니다. 제가 목재는 왜 여기 일부러 더 집어넣었는데 제가 이 목재값 이만큼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고향에다가 제가 농막을 하나 갖다 놔야 돼가지고 나무르진 농막을 하나 사다 놓으려고 그랬거든. 와,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야, 포기. 그래서 목재를 제가 유심히 더 보게 됐어요. 네. 자, 근데 자, 유가 떨어지는 거는 그런 통화를 빨아들이는 요인도 있지만 이 미국의 리그스예요, 셰일. 여기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지금 요즘 사람들 73년하고 79년에 80년도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80년을 더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폴 보커가 그때 작사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은 폴 볼커와 파월 그렇죠. 이렇게 비교를 많이 다 그렇게 많이 하죠. 그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거 비교하는 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둘 다 공급 사이드의 충격이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또 공급 사이드 충격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오페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페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이 널렸어. 신재생 에너지가 됐죠. 신재생 에너지도 있죠.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화력발전소 줄인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 남는 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쉐일 폈잖아요. 얘들은 그렇죠. 수도꼭지 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이 팬데믹 초반에는 사람이 못 오니까 수도꼭지를 못 열었는데 지금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수도꼭지 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 수단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오페크가 강력했다 그러면 지금은 오페크가 그렇게 강력하지를 못해요. 대체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러시아가 가스 안 줘? 나 그럼 나이지리아에서 수입할래 하고 요즘 현대중공업 그렇게 신난 게 다 LNG선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터지니까 현대중공업 수준 늘겠네? 근데 그렇지만 저 현대중공업은 안 삽니다만 왜냐면 어느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막 찢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 그룹이 수주했다. 그게 어디가 수주한 건지를 어떻게 알아? 그거 못 사겠어요. 저 그래서 워낙 뭐 삼호중공업이 뭐 많잖아요. 현대미폰이 뭐니 다 나눠가지고.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이번에 LNG선 7척 수주한 건 현대중공업이라. 네.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 못했는데 이거 보니까 LNG 뭐 나이지리아에서 수입하고 뭐 딴 데서 배로 수입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의 오페크가 가진, 그러니까 원유 수출국이 가진 힘이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죠. 네. 자, 이제 생산자 물가 왔어요. 20%대로. 소비자 물가 이번에 9.1% 찍었어요. 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8.5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임금까지 올라가면 끝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 6% 이상을 보는 국가 수가 몇 퍼센트야? 전 세계 80%라네요.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갖고 왔는데. 네, 80%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정도 상태고 이제 임금 상승률 보시면 지금 5% 단. 여기 올라갔다 여기 떨어진 거는 이거의 기저 효과. 이렇게 5% 단.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꺾이긴 하는데 임금 상승률도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끝나야 돼요. 너무 빨리 꺾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임금이 저게 이제 올라가면 저게 이제 디맨드 풀 물가를 갖고 온다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왜냐면 이쪽에 물가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원의 사과가 갑자기 10,000원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10,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뭐 돈 퍼버놨으니까. 그러면 이거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 100원 받던 사람이 10,000원 임금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대로 수급이 맞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지금 임금은 올라가잖아요. 전반적인 임금 레벨이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서 새로운 물가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제일 좋고 임금이 안 올라가면 이 물가 수준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긴축을 얼마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임금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물가 수준하고 맞춰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연착륙 방법이다. 안 그렇고 임금이 안 따라오려고 경기가 확 죽어버리면 안 따라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확 죽어서 안 따라오면 이 물가를 끌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경착륙이고요. 그게 오면 우리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아래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경제학 이론에 맞춰서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설명하려고 이제 하시는 거죠. 네, 그거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가급적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네. 이게 전 정말 이건 이렇게 쉽게 설명한 사람 별로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임금 상승률이 따라 올라오지 않으면 네. 그러면 수요단의 물가는 안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임금 상승률이 빨리 주저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 상승률이 빨리 주저앉으면 긴축이 세져야 돼요. 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경착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우리 특히 이 서비스 업종 네. 최저임금제가 이게 확 올라간다라는 것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이걸 악재로 보면 안 된다. 그게 호재예요. 그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호재다. 네. 호재 왜냐하면 임금이 안 올라간다는 거는요 경기가 심각하게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확 죽어버리고 물가는 높아.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 줄고. 그렇죠. 그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안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네.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상황, 전체 여러 가지 징조 시그널들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꺾이는 상황이다. 꺾이는 상황이다. 상황이다. 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온다는 거는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건데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소장님이 네. 이런 이유로 해서 인플레이션은 꺾였습니다라고 하셨어도 우리는 다 믿을 건데. 근데 여기에 또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권위가 아니고요. 신뢰를. 근데 다른 분들도 이게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저 말이 맞구나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이거는 인플레이션 안 잡힙니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잡힙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직접 이해를 하고 인플레이션의 생로병사를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자. 네. 네. 이거 제 주장입니다. 어쨌든 근데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네. 인플레이션의 생로병사, 기승전결. 그렇죠. 이게 기승전결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해설하기 위해서 지금 34분이 사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 방송에서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고 연준이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시그널이 발생되면서 인플레이션은 꺾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9.1%가 피크아웃이다. 네. 그래서 지금 피크아웃을 보시는 거고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는 우려하는 것만큼 천천히는 아닐 거다. 아주 빠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려하는 것처럼 8%를 연말까지 계속 간다. 이런 식은 아닐 거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요.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안 돼. 그러니까 현재의 환경 조건 하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블랙스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뭐 대만과 중국 아니 간의 러시아도 전쟁. 블랙스완이고 러시아 그렇지 나토하고 싸움이 번져버리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사실은 전 세계를 이렇게 제일 힘들게 만든 거는요. 두 명이에요. 푸틴 황제, 푸틴 쯔아하고 시 황제. 지금 시 황제 맨날 락다운 걸잖아요. 그다음에 맨날 이거저거 규제하잖아요. 그때마다 휘청휘청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경제도 그렇고 네. 세계 경제도 그렇고. 근데 시 황제께서 만에 하나 또 대만을 때리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골 때리는 거지. 네, 그건 안 돼요. 근데 요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매크로 어렵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매크로는 그래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가는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크로는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매크로로 치부하는데 그게 아니다. 매크로는 알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사건 사고를 모르는 거예요.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건 우리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건 매크로가 아니에요. 그건 사건 사고일 뿐이에요. 천재지변. 그렇죠. 그건 천재지변이에요. 그럼 갑자기 홍수가 터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물가의 생로병사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거기에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이런 흐름에 어떻게 바뀔 거냐를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그럼 전반적인 흐름이 나오죠. 네. 일단 요거를 우리 그 기본 네. 우리 학습 기본 학습으로 이해를 하고 네. 요 바탕 위에서 이제 버블의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라든가 그렇죠. 네. 앞으로의 경제 상황, 주가의 전망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흥미있는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좀 설명적으로 쉽고 재밌을 네, 쉽고 재밌다. 네, 여기 너무 그래서 이론적인 거라서. 네, 요 부분까지는 네. 제가 최초 공개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라이브처럼 네.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방송을 보면서 서로 스트레스 욕을 하면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네, 아니, 서로 이 의견을 나누면서 네, 이것도 왜냐하면 이 모르는 용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하기 때문에 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물가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는 뭐 보여주셔도 되고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말씀드린 게 금리 인상을 하자. 한번 보여줘 보시죠. 이것도 뭐 글자 있으니까 일단 연방기금제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금리 인상 효과 6개월 후입니다. 아까 이게 금리를 인하한 것도 한 6달 뒤에 효과가 나오거든요. 인상도 마찬가지 6달 뒤에 효과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연초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피크아웃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가격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전 수준 회복했고 이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니까 지금 피크아웃이 온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보시는 가족분들, 이 부분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소멸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네. 좀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